약이 병이 되는 시대. 제럴딘, 할, 그리고 리즈. 과학문헌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은 신경이완제들처럼 덫으로 작용한다. 그 약들은 짧은 시간 동안의 불안을 완화시켜서 고통받고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약들은 신경전달물 즉 체계를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이에 반응하여서 뇌는 보상 적응을 겪으며 변화의 결과 벤조디아제핀을 이용한 사람은 약물 중단 시 재발에 취약해진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부는 약물을 무기한 복용하게도 될 것이며 이들은 더욱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인지기능의 장애를 더 심하게 경험하게 된다. 다음은 함정에 빠진 세 사람 이야기다. 검붉은 머리를 가진 가녀린 여성이 제럴딘 번즈는 자신이 성정한 집에 여전히 산다. 나이든 어머니가 덜렁거리는 동안에 부엌에 함께 앉아서 그녀는 내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55년 태어난 제럴딘은 6자녀 중에서 한 명이었고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일랜드인이었고 어머니는 레바논인이었으며 그들이 지낸 보스턴 동네는 작은 레바논으로 불리는 지역이었다. 동네 사람 서로 이름을 알 정도로 가까웠다. 이모, 삼촌 등 여러 친척들이 근처에 살았다. 18세의 제럴딘은 같은 동네에 사는 조 번지라는 소년과 사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저는 그와 함께 했어요 라고 말했고 한동안 그들의 삶은 제럴딘이 바라던 대로 펼쳐졌다. 그녀는 재활기관 인적 자원 분야에서 보람되게 일했고 저와의 사이에서 1984년에 건강한 아들 게르트를 낳았으며 친밀한 이들과 이웃하며 지냈다. 외향적이고 활기찬 성격의 제럴딘은 항상 가족 및 친구 모임의 주체였다. 저는 제 인생을 사랑했습니다. 일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어린 시절 저희의 문법학교 동창회를 열기도 했죠.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도 해요. 저는 매우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3월 제럴딘은 딸 리아나를 낳았고 그 후에 몸에 불편감을 느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내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한다. 의사가 감염증이 아닌 걸 확인한 뒤에 의사는 그녀가 불안해지는 것이 틀림없다고 여기고 아티반을 처방했다. 제럴딘은 벤조디아제핀 약을 처방받았다. 이 약이 잠시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몇 달이 지난 후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정신과의사를 찾아갔다. 그 여의사는 제가 화학 불균형을 가졌으며 아티반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약은 무해하고 중독적이지 않다고 날 안심시켰어요. 그녀는 제가 이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훗날 그 여의사에게 이에 대해서 다시 물었을 때 그녀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당신이 당뇨병이 있다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정신과 의사는 아티반에 항우울제를 추가했다. 제럴딘은 둘째 딸을 낳고 돌보느라고 애쓴 첫 해에 자신의 감정이 마비되고 마음이 흐려짐을 느꼈다. 저는 하루의 절반은 멍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제가 어머니에게 무언가 말하면 어머니는 제게 너 어젯밤에 그거 말했잖니? 라고 말하고 저는 제가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져서 집안에 머물기 시작했다. 재활센터의 인적 자원 부서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어느 순간 하루 이틀 아티반 복용을 중단한 뒤에 그녀는 거대한 건강 발작을 경험했다. 연방정부는 그녀가 불안으로 장애를 겪게 됨을 인정했고 그녀에게 매달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교적이던 사람이었던 저는 외출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는 한 저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못 믿겠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 후 8년 동안의 제럴딘은 항우 불안제와 항우울제의 끝없는 조합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적이지 않았다.
불안과 공황은 여전히 했고 그녀는 부작용의 뒤범벅, 피부 발진, 성기능 이상 등등으로 생고생을 하게 되었군요. 불안증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이어졌다라는 거네요. 자, 불안증 계속 이어지는 불안증 속에서 자, 못 믿겠다. 범인이 누구냐? 그 후에 8년 동안 죄를 지는 불안지와 항우울증 끝없는 조합을 선언했지만 어느 것도 효과적이지 않았다. 불안과 공황은 여전했고 그녀는 부작용, 뒤범벅, 피부 발진, 성기능 이상, 체중 증가, 건강발적으로 경험되는 빈매, 자궁적출술로 이어진 과도한 월경 출혈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제가 아는 장기간 아티반 복용 여성들은 결국 자궁적출술을 맞았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지요. 그녀는 명백히 씁쓸한 감정으로 말한다. 마침내 1996년 10월 그녀는 새 의사를 찾았다. 의사는 그녀의 병력을 검토한 뒤에 가능성 높은 원인을 확인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은 알려진 약들 중에서 가장 등적성이 강한 것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신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이 범인이었습니다. 저는 의인성으로 아팠던 것입니다. 의인성으로? 의인성. 제널D는 아티반과 다른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을 중단하는데 악몽 같은 인연을 보냈다. 끔찍한 냄새가 그녀의 몸에서 났고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으며 체중이 줄고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 주간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말한다. 마치 지옥이 열려 나를 집어삼키는 듯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그 습관성 약을 중단했지만 신체가 더 많이 좋아지기까지 몇 년이 더 걸렸고 여전히 상당한 불안을 겪는 중이다. 그녀는 1988년 3월 아티반을 처방받은 운명의 날 이전에 항상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속에 편안하던 그녀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지 못했다. 그녀는 속삭인다. 제가 이전의 저로 돌아왔냐고요? 아니요. 저는 저의 이전 모습을 애도해요. 우리 모두는 슬픕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두렵습니다. 남플로리다에 사는 하일 블루그먼을 만나기 사흘 전 그는 내게 전화해서 불안이 다시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외출하여 너와 대화하는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과호흡이 와요. 끔찍한 위장관 증상도 나타나고요. 제가 복용하는 클로노핀의 용량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몇 달 전 전화로 인터뷰했던 하일은 13살 때 처음으로 불안해졌다. 과체중이 몸집이 작은 그는 중학생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저는 공황 발작을 경험했고 사람들과 둘러싸였다는 것이 약간 두려웠습니다. 그는 회상했다. 이후에 5년간 그는 상담을 받았지만 약 처방은 받지 않았다. 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것과 함께 지냈고 그것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록 콘서트에서 공황이 심하게 왔다. 그는 가족에게 전화해서 자신을 데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의사는 그에게 클로노핀을 처방했다. 의사에게 이렇게 말한 게 기억납니다. 제가 이 약에 중독되는 것은 아닐까요? 끊는 게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또한 부작용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부작용이 몇 주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참지 못할 공황 발작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약을 먹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맞아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죠. 저는 첫 번째 알약을 먹을 때부터 이것이 저의 불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분명히 효과를 보였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에 하루의 삶은 중독의 서사하겠다. 약 복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음악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고 한동안 잘 지냈다. 그는 심지어 위대한 기타리스트인 카를로스 산타나와 어울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인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현재는 자신의 야망을 좌절시키고 손가락 동작의 기민함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어느 정도의 원인이 클로노핀에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저는 제가 좀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29살 그는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서 플로리다로 돌아왔다. 그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부는 그의 정신질환 장애에 대해서 생활보조금 수급 자격을 부여했다. 몇 해 뒤에 그의 어머니는 사망했다. 그 후에 2001년부터 그는 클로노핀을 더 많이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을 견딜 수가 없기 어려웠다. 담당 의사는 그가 약을 남용한다고 말하며 중독 재활 기관으로 그의 입원을 의뢰했고 그곳에서는 하얼이 16년 동안에 복용한 벤조지피엔을 12일 동안 중단하였다. 그 뒤에 내게 벌어진 일들은 인생 최악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얼은 말한다. 내가 겪은 증상 목록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의 정신경험 그 자체를 그대로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한두 달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가장 힘든 증상은 죽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내가 뜯겨나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인화 증상이 나타났고 피부와 몸에 기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샤워도 하기 싫었습니다. 상온의 물도 피부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물이 몸에 닿으면 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고 며칠 동안에 화장실에 못 갔으며 소변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저는 계속 건강발작을 일으켰지만 저희의 담당 의사는 그것을 모두 마음의 문제라고 금단 증상은 최대 30일까지 지속될 거라고 말하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서지고 미쳐갔습니다. 이 증상은 10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제럴린 번지가 벤조디아제핀까지 단체를 시작했을 때 그녀를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 번에 몇 시간씩 유선상으로 위로하고 지지했습니다. 밤에 10번, 20번씩 그는 여동생 수전에게 전화하여 자살을 거르고 소리쳤고 그는 필수적으로 클로노핀을 새로 처방받으려 했지만 그가 진료한 의사들은 그의 고통이 벤조디아제핀 금단과 관련을 가진다고 믿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가 과거에 마약 같은 물질을 남용했을 거라고 여기고 그에게 다시 물질을 투여를 결정을 했다. 물질 투여. 그에게 다시 그들은 약이 당신 내의 전체 생활학적인 균형을 바꿈을 내가 작동 못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얼이 말했다. 결국 하얼의 여동생이 클로노핀 처방전을 써줄 의사를 찾았다. 약을 다시 복용한 지 몇 시간 만에 악몽은 끝났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부작용, 모든 금단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마법과 같이 말이지요. 저는 너무 신나서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하얼은 다시 클로노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그 약에 적응했고 이제는 다시 그 약을 중단하는 상태에 적응 못한다고 말한다. 클로노핀은 제 삶을 망쳤어요. 이 약은 의욕을 없앱니다. 아침에 너무 목록에서 침대에서 나가기 싫어질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정상으로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세상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대부분 사람들처럼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 약은 절대로 장기로 처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영생 수잔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언니와 저는 오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가 정상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말한다. 그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가능했습니다. 괜찮은 여성과 함께하기도 하고 가족을 꾸리기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는 친구도 아무것도 못 가졌습니다. 그는 장보러 갈 때를 빼면 거의 하루 종일 집에 갑니다. 그는 덫에 걸렸어요. 클로노핀을 끊지 못합니다. 오빠가 참 불쌍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아들이 잘 지낸 걸 보지 못하실 아버지도 불쌍해요. 오빠가 삶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우리는 정말 괴롭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천마리 말의 가치를 가진다면 내가 리즈라고 부를 오하이오 출신의 여성이 내게 보낸 사진들은 그녀의 삶을 아주 간결하게 말해준다. 감각적인 감정들에서 읽고 모델처럼 포즈를 취해서 웃으며 자신감 넘치게 카메라를 바라보는 이전 사진을 먼저 본다. 한 손을 본인 허리에 걸친 채 우아한 자세를 취하고 목걸이는 고성함을 더하며
그녀는 마치 인형과 같이 예쁘게 차려입었다. 예쁜 화장과 잘 꾸민 검정 머리카락은 자신을 정성스럽게 세상에 선보이는 여성을 잘 표현한다. 이어서 이후 사진들을 대한다. 움푹 패이고 충혈된 눈, 긴장되고 지쳐 보이는 얼굴,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본다. 그녀는 체포된 후 찍힌 사진은 제정신이 아닌 마약 중독자 같다. 우리는 그녀가 13년 동안에 복용한 약물인 벤조디아제핀의 마지막 복용 3개월 후인 2008년 7월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머리가 으스러지는 느낌이에요. 말이 내 두개골을 발로 걷어 차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내 두개골을 발로 걷어 차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13년 동안 복용한 약물인 벤조디아제핀의 마지막 복용 3개월 후인 2008년 7월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그녀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머리가 으스러지는 느낌이에요. 말이 내 두개골을 발로 걷어 차는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의 리즈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부유한 교회 마을에서 자랐고 사립학교에 다녔으며 여러 면에서 뛰어났다. 그녀는 노래를 잘해서 그 분야에서 상을 받는 등 최고의 학생이었다. 몸집이 작고 예뻤던 그녀는 미스 오하이오 선발대회 대표로부터 대회 참가 요청을 받기도 했다. 저는 활기차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따금 불안과 우울로 고생했고 오하이오州立대학에서 2학년 보내는 동안에 정신과 의사는 그녀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불행히도 그 약은 그녀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듯이 보였고 결국 정신과 의사는 클로로핀을 처방약에 포함했다. 그는 그 약이 나이 든 여성의 수면을 돕고 수은하고 작은 알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약이 중독적이지 않으며 내가 약을 중단하기를 원하면 며칠 잠들기 힘들 거라고 말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10년 동안 리즈는 잘 지냈다. 그녀는 1996년 오하이오州立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상당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다양한 모험을 경험한 후에 2002년부터 공립학교에서 4학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그녀의 불안은 계속 되풀이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정신과 의사는 클로로핀의 용량을 높였다. 용량이 높아질수록 그녀의 기능 수준은 떨어졌다. 저는 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위축될까? 왜 모든 것에 흥미를 잃게 될까? 저는 점점 더 아프게 되었습니다. 2004년 말에 그녀의 불안, 공황 그리고 우울이 어느 때보다도 악화했다. 그뿐 아니라 강박과 자살 사고라는 증상도 새로 생겼다. 이런 현상이 양극성 장애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녀는 항정신병 약물 아벨리파이를 처방받았다. 그때 그는 자제력을 상실했습니다. 불안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자극제 주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약물의 순환고리가 그녀의 삶이 되었다. 그 후에 2년 동안 리즈는 라믹탈, 렉사, 브로세로겔, 뉴런틴, 리튬, 멜부트린 그리고 그녀가 기억 못할 다른 약을 칵테일 한 부분을 항상 차지한 클로로핀과 함께 복용했다. 이 약들은 그녀의 눈을 붓게 하고 피부 발진을 일으키고 눈썹과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저희 취약한 뇌는 샐러드 그릇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한다. 그녀가 의사들에게 약물 칵테일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냐고 질문하면 그들은 우리가 모든 약을 시도해 봤지만 낫지 않는 거냐. 그렇다면 문제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실제로 약들이 작동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정신과 의사는 그녀에게 전기 경련요법을 시행했고 그것은 그녀의 기억에 타격을 주었다. 2006년 말이 되자 더욱 절박해진 리즈는 나는 약 때문에 아팠던 것이고 라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약을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항우울제와 항정신병 약물은 덜어냈지만 클로나제핀은 줄여가려 할 때의 수많은 고통의 목록을 겪었다. 환각, 끔찍한 불안, 어지러움,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 지각 왜곡, 그리고 비현실감 등은 그 고통의 일부였다. 마지막으로 2008년 봄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그녀는 역가가 낮은 벤조디아제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클로로핀은 바리움으로 대체되었고
그 이후에 바리움은 리브리움으로 대시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4월에 그녀는 리브리움을 중단했다. 그녀는 이제 약물로부터 풀려났다. 하지만 3개월 뒤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금전으로 인한 고통을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겪은 일들은 트라우마예요. 저는 항상 어지러워요. 마치 바닥은 한쪽으로 기울고 저는 다른 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환각도 벗어요. 집안에서도 선글라스를 써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통증 때문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인터뷰가 끝날 때쯤에 나는 그녀에게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기 전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 떠올려보기를 요청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울기 시작했다. 그때 저의 불안은 가벼운 천식 같았지만 오늘날 저는 멀리 패전을 앓는 것 같아요. 제가 해내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요. 이 인터뷰들은 3명의 삶에 대한 스냅샷이다. 몇 달 뒤에 나는 변화된 무언가를 살피기 위해서 각 사람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었다. 제럴디는 거의 비슷하게 지냈다. 하루 혼란은 더 심해졌다. 클로노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그의 불안은 더 심해져서 돌아왔다. 그는 이제 신체의 고통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끝없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리즈의 이야기는 고무적이었다. 우리의 전화 인터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금단 증상은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2009년 초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환각, 현기증, 발작, 탈모, 흐릿한 시야 등 이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근육 경련, 이명, 빛과 소음에 대한 과민함은 덜 심해졌다. 그녀의 머리가 시멘트에 쌓인 듯한 느낌이 줄어들었다. 그녀는 말한다. 이제 며칠 좋은 날도 존재하고 나쁜 날도 더 이상 그다지 심하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터널 끝에서는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나아질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 도시로 이사할 거예요. 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다시 직선으로 걷고 다시 시력을 찾았고 정상 심박수를 가졌음을 즐깁니다. 제 머릿속도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나아짐을 느낍니다. 제 뇌를 둘러싼 시멘트 같은 느낌이 완전히 멀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군요.